지금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영상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120만 미국 유튜버가 올린 한국 영상 때문이에요. 한국의 민낯을 파헤치러 온 그는 3주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체류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영상을 올렸길래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직접 밝힌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 10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보세요. 한국은 다르대요. 댓글창엔 매일 같은 말이 도배됐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도시 비교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라이언 콜입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제가 직접 가서 까발려 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꼼짝도 안 했어요. 일주일 전에 올린 시카고 도시 인프라 리뷰 영상인데 조회수가 7만 8천이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으면 첫날에 25만은 찍었을 텐데요. 요즘은 뭘 올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구독자는 120만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뉴욕 지하철 붕괴 영상이 230만을 찍었고 시카고 치안 문제를 다룬 영상은 310만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50만은커녕 10만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 가보세요. 진짜 다릅니다. 라이언, 서울 보면 생각 바뀔 거예요. 미국만 리뷰하지 말고 한국 시스템 좀 보세요. 한국도 안 가보고 뭘 한다고요? 몇 주 전부터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봤어요. 한국이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건 미국과 유럽 도시들이었고 그게 제 채널의 정체성이었거든요. 아시아 도시를 다루는 건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댓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고 지난주 영상 상위 댓글 10개 중 7개가 전부 한국 얘기였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왜 자꾸 한국 타령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친구 데이비드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시기에 채널을 시작한 친구인데 구독자가 75만 정도 됩니다. 요즘 조회수 어때, 데이빗? 데이비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근데 너 요즘 힘들다는 거 알아. 댓글 보니까 한국 가라는 말 많던데 그냥 가면 되잖아. 왜 내가 한국을 가야 돼? 거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들 난리야. 데이비드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 한국 콘텐츠가 핫한 건 사실이잖아. 구독자들이 원하면 해주는 게 맞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을 가긴 가되 폭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다들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된 부분들, 미화된 것들을 팩트로 까발리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괜찮은 기획이었어요. 조회수도 확실히 나올 것 같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가장 잘 터지는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를 뒤집는 영상입니다.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게 바로 조회수 폭탄 공식이에요. 한국은 딱 그 공식에 맞는 소재였습니다. 다음날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한국 갑니다. 화면을 보며 씩 웃었어요. 다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댓글로 난리인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주 동안 서울에서 지내면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과연 여러분이 말하는 것만큼 대단한지 팩트로 체크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터졌습니다. 좋아요가 하루 만에 4만 개를 넘었고 조회수도 18만을 찍었어요. 역시 한국이 키워드였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인천까지 왕복이 턴 $300 정도였어요. 숙소는 홍대 근처 에어비앤비로 잡았습니다. 한 달에 $1,400짜리 원룸이었어요. 촬영 장비를 챙기면서 속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3주면 충분할 겁니다. 지하철이 그렇게 좋다는데 시카고 지하철이랑 비교해보면 되고 안전하다는데 밤거리를 직접 걸어보면 되니까요. 출발 전날 밤 노트북에 제목 후보들을 메모해뒀습니다. 한국의 진실, 과대평가된 도시, 서울.
한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미국인이 본 서울의 민낯. 자극적인 제목들이었습니다. 클릭률이 잘 나올 것 같았어요.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주 후면 구독자 200만을 찍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별게 없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찍기 시작했어요. 첫인상부터 기록해야 나중에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막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어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도가 넓었어요. 천장도 높았고요. 공항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오헤어는 항상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거든요. 오래된 카펫 냄새랄까요?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공기가 그냥 깨끗했습니다.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아래 영어가 선명하게 병기되어 있었고 그 아래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있었어요. 화살표도 크고 명확했습니다. 오헤어는 표지판 찾느라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환승 구간은 진짜 미로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왔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도착편이라 그런지 라인이 여러 개 열려 있었습니다. 속으로 계산했어요. 여기서 최소 1시간은 걸리겠지. 오헤어는 평균 2시간이니까 비슷하거나 더 걸리겠지.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23분이었어요. 그런데 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앞 사람들이 심사대를 통과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한 사람당 30초에서 1분 정도였습니다. 오헤어에서는 한 사람당 3분씩은 걸렸거든요. 심사관이 서류를 꼼꼼히 뒤적이고 질문도 길고 컴퓨터 입력도 느리고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7시 33분. 줄을 선 지 딱 10분이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스캔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억양도 거의 없었어요. 관광입니다. 3주 정도 있을 예정이에요. 심사관이 몇 가지 더 물었습니다. 어디 묵는지, 직업이 뭔지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대답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곧바로 입국 도장이 찍혔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전체 소요 시간 1분이 채 안 됐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이동했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제 비행편 옆에 벨트 번호가 이미 표시되어 있었어요. 해당 벨트로 걸어가는데 가방들이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었어요. 캐리어를 찾아서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7시 42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완전히 빠져나오기까지 총 19분이 걸렸습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헤어에서는 최소 2시간입니다. 한 번은 3시간 반이 걸린 적도 있었어요. 수화물이 늦게 나오고 심사관이 서류를 다시 보자 하고 세관에서 짐 검사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9분이었어요.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입국 절차는 빨랐어요. 근데 이건 공항이니까요. 당연히 투자를 많이 했겠죠. 진짜 테스트는 도심에 나가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공항철도 매표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영어 버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터치하자 모든 안내가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노선도도 영어로 나왔고 요금도 명확하게 표시됐어요. 서울역까지 9,000원, 약 7달러였습니다. 카드를 넣고 결제했어요. 티켓이 나왔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헤어. 지하 구간은 항상 뭔가 밟히는 게 있거든요. 껌자국이든 영수증이든. 근데 여기는 그냥 반짝였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까지 3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먼저 내렸고 그 다음에 승객들이 탔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어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카고 지하철은 항상 덜컹거리거든요. 낡은 선로 탓인지
뭔가 항상 삐걱댑니다. 근데 이건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잡으려고요. 지하 구간이니까 당연히 안 잡히겠지 싶었는데 화면에 공항철도 와이파이가 잡혀 있었습니다. 속도를 측정해봤어요. 다운로드 47Mbps가 나왔습니다. 지하 터널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시카고 지하철은 지상 구간에서도 인터넷이 끊깁니다. 근데 여기는 터널 안에서 유튜브가 돌아가요. 서울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환심 표지판을 따라 걸었는데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2호선은 초록색이었고 화살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헷갈릴 여지가 없었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9번 출구로 나오니 밤 9시가 넘은 시각인데 거리가 환했어요. 가로등도 밝았고 상점들도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깔끔한 건 그렇다 쳐요. 국가 이미지니까 돈을 쏟아붓겠죠. 근데 지하철 와이파이는요? 환승 시스템은요? 저 표지판들은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거예요.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오늘 찍은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입국 19분, 4개 국어 표지판, 지하 와이파이, 정시운행, 깨끗한 플랫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공항이랑 교통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잘 되어 있겠지. 진짜 일상은 다를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서울 시민들이 매일 쓰는 것들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지하철, 편의점, 길거리. 화려한 관광지 말고 진짜 일상이요.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면 되니까요. 지하철부터 시작했습니다. 2호선 홍대 입구역으로 내려갔어요. 플랫폼에 내려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였어요. 선로 앞에 유리벽이 쳐져 있었고 열차가 도착해야만 문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시카고 지하철엔 없는 거예요. 거기선 플랫폼 끝에 서 있다가 열차 바람에 휘청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버스 정류장처럼 안전하게 서서 기다리면 됐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타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딱히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출근 시간대라 사람이 꽤 됐는데 그냥 순서대로 흘러가듯 움직였습니다. 시카고 지하철 러시아워를 생각해봤어요. 문이 열리기 무섭게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죠. 내리는 사람이랑 타는 사람이 입구에서 충돌하고 가방이 끼고 여기 오가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열차 안에 탔습니다. 카메라를 낮게 들고 주변을 천천히 담았어요. 일단 조용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용한가 싶었어요. 통화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전부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몸을 돌려서 작게 말하거나. 시카고에선 지하철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사람이 한 칸에 꼭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노약자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좌석 색깔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옆자리는 앉아도 그 자리만큼은 비워뒀어요. 노인 한 분이 타자 근처에 서 있던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말없이요. 노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셨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 장면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라는 듯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와이파이를 확인했습니다. 지하 한복판인데 신호가 잡혔어요. 어제 공항철도에서도 그랬는데 설마 싶었거든요. 속도를 재봤습니다. 40Mbps 가까이 나왔어요. 영상 스트리밍이 되는 속도입니다. 지하철 안에서요. 여러분, 숫자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시카고 지하철 지하 구간 평균 인터넷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실상 0입니다. 신호 자체가 안 잡혀요. 지하에 들어가면 그냥 단절이에요. 근데 서울 지하철은 지하에서 유튜브가 돌아갑니다. 가게를 지하에 차렸는데 손님한테 와이파이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것도 빠른 걸로요. 합정역에서 내렸습니다.
잠깐 플랫폼을 둘러봤어요.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없었는데도요. 신기해서 역 안을 좀 더 걸어봤습니다. 꼼자국도 없었고 뭔가 흘린 흔적도 없었어요. 시카고 지하철 바닥엔 항상 뭔가 있거든요. 정체를 모르는 얼룩들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타일이 반짝였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홍배 거리를 걸었습니다. 낮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카페, 음식점, 옷가게가 빼곡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 찍으며 걸었어요. 그러다 편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븐일레븐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음료, 과자, 간편식, 도시락, 삼각김밥까지 종류가 엄청났습니다. 미국 편의점이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미국 편의점은 기름진 핫도그랑 슬러피가 전부잖아요. 여기는 그냥 작은 슈퍼마켓 수준이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직원이 직접 데워주더군요. 도시락을 사서 받아들었는데 포장도 깔끔하고 안에 젓가락도 들어있었습니다. 5,000원짜리였어요. 약 4달러요. 여러분, 시카고에서 4달러로 뭘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판기 음료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선 4달러로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들을 확인했어요. 스크린도어, 조용한 통화, 자연스러운 자리 양보, 지하 와이파이, 깨끗한 바닥, 4달러 도시락.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폭로 대본 초안을 꺼냈어요. 출발 전날 밤에 써뒀던 겁니다. 한국 지하철 문제점, 불친절한 서비스, 외국인 차별이라고 써뒀던 항목들이었어요. 지하철 문제점 옆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지하철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불친절한 서비스. 오늘 편의점 직원은 도시락을 직접 데워줬습니다. 그 옆에도 줄을 그었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직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은 더 봐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지금 당장 결론 내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로할 거리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홍대 골목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쪽 넓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동안 찍은 영상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폭로 대본도 다시 써야 했고요. 2시간쯤 작업했을 때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에 삼겹살집이 보였거든요. 어제 지나치면서 눈여겨봐뒀던 곳이었어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카운터에 빈잔을 반납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삼겹살집에 들어가 1인분을 시켰어요. 혼자 먹는 손님도 꽤 있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매일 촬영 계획을 생각했어요. 강남 쪽을 가볼까? 한강공원을 가볼까?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려고 걷는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방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백팩을 내려서 열어봤어요.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있어야 할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노트북이 없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가방을 다시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주머니도 확인했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온 겁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해봤어요. 카페로 나온 게 6시쯤이었고 지금이 8시 20분이니까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삼겹살 먹으면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맥북 프로였습니다. 작년에 산 최신 모델이었고 가격이 2,500달러였어요. 거기다 지난 일주일간 찍은 영상 파일이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백업은 안 해뒀었죠. 시카고였으면 끝났습니다. 테이블에 노트북을 30분만 두고 가도 사라지는 게 시카고거든요. 친구 하나는 화장실 다녀온 5분 사이에 아이패드를 도난당했어요. 2시간 반이면요. 2시간 반이면 이미 누군가 손에 넘어가서 중고로 팔렸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카페로 다시 가봐야 했어요. 직원이 발견해서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희박한 가능성이었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로 뛰어갔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 홍대 입구 방향 열차를 기다렸어요. 3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열차가 도착했고 올라탔습니다. 한정거장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계속 떨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카페로 뛰어갔어요. 아까 앉았던 테이블을 봤습니다.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커플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음료만 있었어요.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주문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오늘 오후에 여기 있었는데요. 노트북을 두고 간 것 같아서요.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 혹시 맥북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잠깐만요. 직원이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게 투명 비닐봉지였어요. 안에 맥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전기와 마우스까지 함께요. 손님 나가시고 나서 바로 발견했어요. 혹시 찾으러 오실까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2시간 반이었어요. 2시간 반 동안 카운터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2,500달러짜리 노트북이요. 카페 직원이 팔 수도 있었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충전기랑 마우스도 같이 있었어요. 혹시 다른 것도 빠진 거 없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노트북을 받아들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봤어요. 화면에 지문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고맙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죠. 손님 물건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시카고에서는 5번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폰 2번, 에어팟 1번, 카메라 렌즈 1번, 지갑 1번,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어요. 아이폰은 30분 만에 사라졌고 에어팟은 자리에 놔둔 지 10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나왔더니 직원이 서랍에 보관해뒀고 2시간 반 후에 충전기랑 마우스까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근데 서울 카페 직원은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남의 물건을 지켰습니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켜서 제 얼굴을 향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오늘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나왔습니다. 2,500달러짜리 맥북 프로였어요.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직원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충전기랑 마우스까지 전부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정말로요?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댓글에서 한국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보고 그랬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강남 취재를 나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에서 뭔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밤거리는 어느 도시든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낮에 아무리 깔끔해도 밤이 되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클럽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걸었어요. 취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녔고 어느 골목에서는 남자 둘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술 기운에 어깨가 부딪혔는지 서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별 수 없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주변 친구들이 말리자 그냥 흩어졌습니다. 싱겁게 끝났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편의점을 찾았어요. GS25가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삼각김밥 2개를 골라들었어요. 그때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학생 3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였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새벽 2시에 고등학생들이 편의점에요. 3명 모두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섰어요. 하나씩 골라 계산하고 포장을 뜯어 바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모도 없었고 어른 동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새벽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요.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낮은 각도로 들고 속삭이듯 녹음했습니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이 혼자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시카고였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10대 여자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건 부모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이에요. 압치, 강도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클럽에서 나온 사람들, 늦게까지 일한 직장인들이 뒤섞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혼자 걷는 여성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이힐을 신은 20대, 운동복 차림의 3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시카고에서 새벽 2시에 혼자 걷는 여성은 항상 걸음이 빠릅니다. 열쇠를 손에 쥐거나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는 척 하거나 항상 뒤를 힐끔 돌아보면서 걷거든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여기선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요. 강남역 지하철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는데 벤치에 누군가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매타이가 풀려 있었고 얼굴이 붉었어요. 술에 취해 잠든 것 같았습니다.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는데 열린 가방 안으로 지갑이 보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카고였으면 5분 안에 털렸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무원 2명이 다가갔어요. 한 명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남성이 눈을 뜨지 않았어요. 영무원이 무전기로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나타났어요. 남성을 부축해 일으키고 구두를 신겨주고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로 데려갔어요. 지상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택시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주소를 확인하고 기사에게 알려줬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려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경찰은 돌아서서 다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본 장면을 곱씹었어요. 지갑이 보였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영무원이 깨웠고 경찰이 집까지 보내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밤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에 여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여성들이 혼자 아무렇지 않게 걷고 취해 잠든 사람 옆에 지갑이 그대로 있고 경찰이 택시 태워 집까지 보내주는 도시.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다들 왜 한국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처음엔 그 말이 그렇게 거슬렸는데 지금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명동 취재를 나갔어요. 쇼핑거리와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여 들렸어요.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호떡, 붕어빵까지 종류가 다양했어요. 카메라에 담으면서 하나씩 사 먹어봤습니다. 대부분 맛있었어요. 한 노점에서 매운 닭꼬치를 샀습니다. 빨간 소스가 잔뜩 발라져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매웠습니다. 혀가 얼얼했지만 맛있어서 3개를 다 먹었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밤 11시쯤이었어요.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배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쥐어짜듯 아팠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1시간 동안 4번을 들락거렸어요. 식은땀이 났고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토까지 시작됐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근처 응급실을 검색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에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나왔습니다.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걸으면서도 배가 계속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응급실 입구를 찾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구토도 하고요. 간호사가 영어로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여권 있으세요? 여권을 건넸습니다.
간호사가 정보를 입력하더니 간단한 서류를 줬어요. 여기 증상이랑 언제부터 아팠는지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를 건넸어요. 38도 2도가 나왔습니다. 열이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10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남성, 기침하는 할머니, 아이를 낳는 엄마까지 5명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응급실 가보셨습니까? 새벽에 가도 대기실이 20명은 기본이에요. 접수하는 데만 3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접수가 5분도 안 걸렸고 대기실도 한산했습니다. 20분쯤 기다렸어요.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마크 앤더슨. 일어서서 간호사를 따라갔어요.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역시 영어였어요. 내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1시간에 4번 정도 화장실 갔고 구토도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눌러 확인했어요. 여기 아파요? 네, 아파요. 언제부터였어요? 저녁 11시쯤부터요. 명동에서 매운 닭꼬치를 먹었습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아마 급성 장염인 것 같네요. 링거 맞고 약 처방 받으시면 나아질 거예요. 처치실로 옮겨줬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어요.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줍니다. 링거가 들어가면서 배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링거가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바늘을 빼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처방전 드릴게요. 1층 약국에서 약 받으세요. 진료실로 다시 갔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어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틀 정도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분 많이 섭취하시고요. 수납 창고로 갔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15만 원입니다. 멈췄습니다. 15만 원이요? 네. 진료비, 링거, 처방전 포함해서요. 휴대폰을 꺼내 환율을 계산했습니다. 1달러에 1,500원이 넘는 요즘 환율로 따지면 15만 원은 약 100달러였어요. 보험 없이 이 가격인가요? 네. 외국인 환자라 보험 적용 안 되는 가격이에요. 100달러입니다. 보험도 없이요. 여러분, 숫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카고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똑같이 링거 맞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청구서가 3,200달러 나왔어요. 보험 적용 후에도 800달러를 냈습니다. 3젠 200달러 대 100달러입니다. 같은 치료인데요. 가게로 치면 이렇습니다. 옆집이랑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한 집은 3,200달러를 받고 다른 집은 100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보험 없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아프고 싶으십니까?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됐어요. 1층 약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자 약사가 3분도 안 돼서 약을 준비해줬어요. 약값은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약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영수증을 다시 봤습니다. 15만 원, 약 100달러. 진료, 링거, 약, 전부 포함. 공중 화장실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 명동에서 취재하다 화장실을 찾았는데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이었거든요. 들어가면서 별 기대가 없었어요. 공중 화장실이 의뢰 그렇듯 냄새가 나고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니 비누가 채워져 있었고 바닥이 깨끗했어요. 휴지도 있었습니다. 시카고 공중 화장실은 문이 잠겨 있거나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어제는 숙소에서 주문한 택배가 왔습니다. 주문한 지 4시간 만이었어요. 4시간이요. 시카고에서는 이틀이 기본이고 당일 배송은 프리미엄 요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4시간이었어요. 일어서서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을 폭로하러 왔는데 점점 미국 시스템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100달러, 깨끗한 공중 화장실, 4시간 택배, 불편함을 찾으러 왔는데 편리함만 쌓이고 있었어요. 폭로 대본은 이제 거의 백지였습니다. 귀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동안 찍은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폴더가 6개였어요.
인천공항, 지하철, 홍대, 명동, 강남, 한강. 재생 시간을 합치면 12시간이 넘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입니다. 건방진 목소리였어요. 뭔가를 까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지금 보니 낯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조용히 통화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카페 앞 벤치에서 노트북을 돌려봤던 날이었어요. 화면 속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정말로요?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강남역 새벽 풍경도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여학생대, 혼자 걷는 여성대, 취해 잠든 남성을 부축해 택시에 태우는 경찰까지. 병원 영수증 사진도 있었어요. 15만 원, 약 $100. 그 옆에 시카고 병원 청구서 사진을 나란히 놓았었습니다. $3,200. 계속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한 공중 화장실, 정확한 지하철 도착 시간, 4시간 만에 도착한 택배, 지하 터널에서도 터지는 와이파이까지. 1시간 넘게 영상들을 돌려보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원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부분들을 폭로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더러운 뒷골목, 불친절한 서비스, 비효율적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담아서 한국은 생각보다 별것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죠. 근데 3주 동안 그런 장면을 하나도 못 찍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분명히 있었고 식당 직원 중에 무뚝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치명적인 문제나 심각한 불편함은 없었어요. 대신 예상하지 못한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이 돌아오고 새벽에도 안전하고 의료비가 저렴하고 모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요. 폴더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폭로 영상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폭로할 게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구독자들은 폭로 영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 전에 올린 예고 영상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민낯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과대평가된 거 까발려달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돌아와서 속 시원한 폭로 영상을 올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 2시가 됐어요. 잠이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홍배거리가 새벽에도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거리에서 보낸 3주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나갔는데 원하는 기사거리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에 담긴 게 사실이고 그 사실이 예상과 달랐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게 맞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화면을 확인했어요.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3주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요청했고 저는 한국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로 영상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한국이 생각만큼 대단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나왔는데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여학생들이 혼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고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진료비가 $100였어요. 택배가 4시간 만에 왔고 공중 화장실이 호텔보다 깨끗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3주를 보내며 깨달았어요. 안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의료 접근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폭로 영상을 기대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제가 본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한국은 과대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편집했어요. 그동안 찍은 장면들을 넣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용한 지하철, 카페 직원에게 노트북을 돌려받는 장면, 병원 영수증까지 모두 담았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습니다. 설명란에 한 줄을 썼어요. 한국 폭로 영상을 만들어갔지만 오히려 미국 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홍대 거리가 오후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독자가 빠질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요. 영상을 올린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댓글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배신자네요. 한국한테 돈 받았어요? 폭로 영상 기대했는데 구독 취소합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악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내리자 다른 댓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해서 좋아요. 진짜 유튜버네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 멋있어요. 이래서 마크를 구독하는 겁니다. 정직하니까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6시간 만에 10만을 넘겼고 다음날 아침에는 90만을 찍고 있었어요. 구독자 숫자를 봤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 120만에서 100만으로 빠져 있었어요. 20만이 떠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확인하니 145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160만을 넘겼어요. 빠진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홍대 거리가 저녁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영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귀국 비행기는 내일 오후 3시였습니다. 짐을 싸야 했는데 손이 가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봤습니다. 700장 가까이 찍혀 있었어요. 인천공항부터 한강까지 3주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크, 서울 시리즈로 계속해주면 좋겠어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한국 시리즈 기획안.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15개 에피소드 기획이 나왔어요. 한국 대중교통, 편의점 문화, 의료 시스템, 안전, 배달 문화까지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하려면 한국에 더 있어야 한다는 걸요. 비자를 검색했어요. 관광 비자 9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업무 시간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바로 나갔어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6만 원을 냈습니다. 직원이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3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여권을 펼쳐봤어요. 새로 찍힌 도장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친구 데이비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3개월 더 있기로 했어. 비자 연장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너 진짜 변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한강으로 갔습니다. 뚝섬 한강공원 강변을 걸었어요. 하늘은 맑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강을 바라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영상 배본 첫 줄을 썼어요. 왜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는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나란히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는 노부부까지 카메라를 꺼내 그 풍경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셀카 모드로 전환했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3주 전에 저는 댓글에 한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다들 왜 한국 하는지 이제는 제가 직접 설명할 수 있어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강물이 노을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폭로하러 온 남자가 가장 솔직한 한국 소개자가 됐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러 간 남자가 오히려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폭로할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폭로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카메라가 담은 건 사실이었고 그 사실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 나라가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요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